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퇴계 선생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선생은 임금님이 내리는 높은 벼슬도 사양하고 시골에 남아서 제자를 기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집 사랑방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뛰어난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선생은 사랑의 아랫방을 쓰고 제자들은 윗방에 귀거하면서 공부에 열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귀에 어디선가 멀리서 원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앙이란 소나 말의 목에 다는 종을 말하지요. 원앙 소리는 점점 선생의 집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선생의 집 대문 앞에서 뚝 그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지? 제자들은 모두 궁금해하면서 대문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발소리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앞에 섬돌에 누군가가 턱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계가 잠이 들었는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가?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기별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례한 말투로 자기들의 스승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제자들이 다투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을 말리며 물었습니다. 밖에서 나를 찾는 이가 누구신가? 퇴계 선생이 점잖게 물었습니다. 마상객이 잠깐 들렀소이다. 마상객이란 말을 타고 온 나그네란 뜻이니 손님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이요? 대답이 없자 선생은 몸소 방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밖에는 나이 20도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선생에게 반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앳된 모습이었죠. 젊은 선비는 무명옷을 수수하게 차려입긴 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 젊은 선비를 정중하게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윗방으로 물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잡다한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마주 앉아서 서로를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선비가 먼저 선생에게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선생은 조금 놀란 듯 선비를 바라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이 선비에게 정중하게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선비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와 선생이 학문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윗방에서는 선생의 제자들이 귀를 모아 두 사람의 문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높은 학문의 경지를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학문이 스승과 비슷한 경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토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토론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몹시 어려운 대목을 선비가 물으면 선생이 대답하고 또 아주 어려운 대목을 선생이 물으면 선비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식이었습니다. 한동안 계속되던 토론 끝에 선비가 물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 라는 글은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선생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읽은 문장이라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읽지 않은 책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촉국지에 있지요. 촉국지란 중국 총나라 때의 역사와 지리와 풍습을 쓴 책입니다. 선생은 당신이 읽지 않은 책이 몇 권 안 되는 데다 원숭이가 나오는 책이라면 촉국지일 거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선비는 참으로 놀랍다는 눈초리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학문이 높은 분이십니다.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부디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주십시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 길을 찾아주시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의 공손한 인사를 뒤로하고 선비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올 때는 원앙 소리를 울리며 왔건만 갈 때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손님으로 왔으면 신분을 밝혀야 예의가 아닌가. 우리가 뒤따라가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알아보세. 발빠른 제자 몇 명이 곧 선비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몇 발짝 앞서가던 선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잡힐 듯 하면서도 그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숨이 차고 땀이 흘러 견딜 수 없을 지경인데 선비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산기슭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찌된 일일까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선비는 산 꼭대기에 닿아 하늘을 한번 올려보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뒤쫓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돌아오느라고 갖은 고초를 겪은 제자들이 선생에게 그 선비를 따라가서 보고 온 일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그랬구나. 하지만 너희 생애에 그분을 따라 길을 갈 수 있었던 일도 영광이라면 영광이지. 선생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선생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 신통력을 보이는지요? 몹시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테지.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몰라 배웠으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별이시다. 예?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놀리시는 거지요? 제자들이 고지 믿으려 하지 않자 선생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늘의 별들 중에는 인간의 일을 담당하는 별들이 있느니라. 정치며 농사며 인간의 수명 등을 각각 나누어서 맡고 있지. 아까 오셨던 별님은 학문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다. 북두칠성의 6번째 별인 문창성이라는 별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군요. 그런데 문창성께서 여기는 어찌 오신 걸까요? 나를 시험하려 오셨던 모양이다. 마지막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이었는데 추측하여 둘러댄 것이 우연히 맞았느니라. 문창성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다만 내 마음이 변치 않구나.
참으로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니 더욱 배움에 정진해야겠다. 선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제자들은 선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울 것이며 배운 것은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선생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일 율곡에게 좀 다녀오너라. 내게는 없으나 율곡에게는 촉국지가 있을 것이다. 내 편지를 전하고 그 책을 좀 빌려오도록 해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제자 중 한 명이 율곡에게 가서 퇴계의 편지를 전하고 촉국지를 빌려왔습니다. 얼마 후 율곡에게서 빌려온 촉국지를 다 읽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율곡은 나이는 어리나 참으로 박학한 사람이다. 이 책은 내게는 없으나 그에게는 있으니 그가 읽지 않았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책에 과연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실려 있구나. 들어보아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원숭이에게 잡혔다. 그는 원숭이와 부부가 되어 살다가 아이까지 낳았다. 여기까지 말하고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을 잊지 못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원숭이가 나간 틈을 타서 탈출을 했다. 그가 강을 건널 때 원숭이가 그를 발견했지. 원숭이는 강가로 급히 달려가 새끼를 높이 들어 보이며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그 사람은 무정하게 강을 건너갔다. 그러자 원숭이는 슬퍼하며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스승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제자들은 다시 저마다 하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퇴계 선생의 제자들은 학문을 연마하며 우리나라의 학문을 크게 발전시킨 큰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4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친구는 공동으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친구는 고개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목화 장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넷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세. 그래, 목화값이 쌀 때 많은 목화를 사들였다가 목화값이 비싸지면 내다 파는 거야. 그럼 이익도 똑같이 나누기로 하세. 이렇게 결정한 네 친구는 먼저 큰 창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들인 목화를 그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창고에 쥐가 많았던 것입니다. 쥐들은 여기저기에 발자국을 내기도 하고 똥오줌을 싸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화솜 속에 새끼를 낳아 길러서 그 숫자는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에 따라 목화도 점점 더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는 목화값이 올라도 제 값을 못 받게 생겼네 그려. 그럼 고양이를 한 마리 풀어놓기로 하세. 내 친구는 의논 끝에 목화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 놓았습니다. 고양이 값도 넷이 똑같이 나눠낸 뒤 고양이를 공동 관리한다는 뜻으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각자 자기 몫으로 정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다리를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온 뒤로 목화 창고에는 쥐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목화를 깨끗이 보관할 수 있게 된 내 친구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내 친구의 고양이가 잘못해서 왼쪽 앞발을 다쳤습니다. 그러자 왼쪽 앞발을 책임지고 있던 친구는 고양이의 다친 발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날마다 소독을 해주고 상처에 약이 된다는 산초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나머지 세 발로 곧잘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옆집의 아궁이 근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궁이에서 불길이 새나오는 바람에 뜻밖의 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나온 불길이 조금 전 목화장수가 발라준 산초기름에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다친 곳에 불까지 붙었으니 고양이는 아파서 펄펄 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아파서 공중공중 뛰던 고양이는 불길을 끌고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고양이가 달려간 곳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목화 창고였습니다. 고양이는 목화더미 위에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구른 자리마다 불길이 옮겨 붙었고 목화 창고는 순식간에 불더미에 쌓였습니다. 가엾은 고양이는 그 안에서 목화솜과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친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치지 않은 고양이 다리를 책임지고 있던 새 친구는 다친 다리를 맡고 있던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자네 잘못일세. 그 고양이의 다리를 잘 보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러게나 말일세. 이제 우리는 어쩐단 말인가. 나는 고양이의 다친 다리를 정성껏 치료했네. 날마다 소독을 하고 산초기름을 발라주었다네. 바로 그것이야. 자네가 산초기름만 바르지 않았어도 불길이 그렇게 쉽게 고양이 다리에 옮겨 붙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럼 다친 고양이를 그냥 두었어야 옳단 말인가. 다친 다리를 맞던 친구는 공격하는 새 친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보게, 우린 이대로 앉아서 손해를 볼 수는 없네. 그렇고 말고 자네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았으니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받아야지. 새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자 나머지 한 친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보게들, 창고에 불이 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산 고양이가 아닌가. 게다가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 역시 똑같이 손해를 본 사람일세. 그는 이렇게 말하며 친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편이 갈린 세 친구와 한 친구는 격렬하게 소리치고 삿대질을 해가며 험악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끝내 물어줄 수 없다면 고소를 하는 수밖에. 좋아, 차라리 고소를 하게. 현명하신 사또께서 잘잘못을 가려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고양이와 목화장수 사건은 사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또는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좋을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친구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되자 내 친구는 사또 앞으로 나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고양이를 잘 보살폈더라면 고양이가 다리를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친 다리를 치료할 때 저 친구가 산초기름만 바르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 친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자 이번에는 다른 한 친구가 주장했습니다. 고양이는 언제 어느 다리를 다칠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고양이를 묶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공동 책임이니 제가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들은 사또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친구는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말했습니다. 듣거라. 목화값을 물어낼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저 사람의 목화값을 물어주도록 하라. 사또나리, 저희들은 저 친구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옵니다. 송구하오나 사또께서 착각을 하셔서 판결을 반대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새 친구가 이구동성으로 항의하자 사또가 큰 소리로 꾸중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다면 사리를 따져서 설명해 줄 테니 잘 듣거라. 잘 생각해 보아라. 고양이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든 거기에 산초기름을 발랐든 기름 바른 상처에 불이 붙었든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 가만히 있었다면 목화창고에 불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야 그렇습니다만 고양이는 상처에 불이 붙자마자 목화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으니 저 친구가 목화값을 물어내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지요. 사또는 새 친구를 향해 혀를 끌끌 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도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그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끌고 목화창고로 달려갔을 때 어떤 다리를 사용했겠느냐? 그야 물론 성한 다리로 달려갔겠지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냐? 그대들 세 사람이 보살피던 성한 다리가 아니었으면 고양이가 목화창고로 달려갈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그대들 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사또의 말에 새 친구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판결을 어길 시에는 그대들을 하옥할 것이다. 알겠는가? 현명한 사또의 명쾌한 판결 앞에서 새 친구는 하는 수 없이 각자의 주머니를 끌러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두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만날 때마다 집안을 일으켜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길동이가 말했습니다. 장사를 할 만한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무얼해서 돈을 벌겠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복동이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소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대감댁에서 성실한 머슴 두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일만 성실하게 하면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인 세경이 다른 곳보다 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곳에서 머슴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소년은 곧 그 대감댁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단 말이냐? 대감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어리긴 하지만 농사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두 소년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힘센 청년을 구하고 있다. 그래야 일을 쉽게 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어리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일은 힘도 중요하지만 근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일이 될 리 없습니다. 비록 청년들보다 힘은 모자랄지 모르나 저희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근면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곧 청년이 될 것입니다. 길동이도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두 소년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긴 하나 생각이며 말하는 것이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내 집에 얼마나 있을 생각이냐. 한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세경을 모아 땅을 조금이라도 살 생각입니다. 대감은 두 소년이 볼수록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두 소년을 머슴으로 쓸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을 믿고 일단 너희들을 써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성실의 약속을 이길 때는 언제라도 새 머슴을 구하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몸에 익힌 두 소녀는 일을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때때로 둘 중에 하나가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다른 한 사람이 충고하여 단 한 번도 성실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두 소년이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대감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소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3년 동안 세경을 모아서 고향에 얼마간의 땅을 마련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두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두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대감은 몹시 섭섭했습니다. 자네들이 몇 년만 더 내 곁에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꼭 고향으로 가야겠는가.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으니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두 청년의 의젓한 말을 듣고 보니 대감도 더 이상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야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아주 성실한 자세로 일해주어서 참 고마웠다. 내가 집사에게 말해두었으니 나머지 세경을 받아가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청년이 이렇게 인사하며 대감 앞을 물러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대감이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서 안 됐네만 기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오늘 밤에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두어 발씩 꼬아주게. 예, 알겠습니다. 밤이 되자 복동이는 집단을 하나를 안고 일하는 방으로 갔습니다. 돈도 다 계산했는데 무슨 새끼를 꼰다는 거야? 길동이가 못마땅한 얼굴로 불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해야지.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해. 나는 모처럼 홀가분하게 놀러 갔다가 올 테니까. 길동이가 놀러 간 뒤 복동이는 혼자서 가느다랗고 튼튼한 새끼를 꼬았습니다. 길동이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새끼를 꼬아야겠다. 신용이라도 하는 게 좋겠어. 길동이는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노느라 졸리고 피곤해서 차분히 새끼를 꼴 수가 없었습니다. 길동이는 되는 대로 거칠고 굵은 새끼를 꼬아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청년은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감께 하직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들은 이제 떠나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참, 말씀하신 새끼는 여기 있습니다. 두 청년이 새끼를 대령하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두 청년을 데리고 뒷방으로 갔습니다. 내가 새끼를 꼬아달라고 한 건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고 싶어서였다. 자, 이 궤에 있는 엽전을 자기가 꼰 새끼줄에 마음껏 꿰어가거라. 이것이 내가 내리는 상이다. 예상 밖의 말에 두 사람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얼 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꿰어가지 않고. 대감이 다시 한번 재촉하는 바람에 두 청년은 궤 안에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꿰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꼰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굵고 거칠게 새끼를 꼰 길동이는 처음에 집은 엽전 한 입도 꿰지 못하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한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꿰어올 수 있었고 길동이는 엽전 두 입만을 더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뒤늦게 후회를 했죠.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옛날 임금님 중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남몰래 여기저기를 다닌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몸소 살피려는 뜻이었죠. 이 이야기도 그런 임금님이 몸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은 한가로운 틈을 타서 옷을 바꿔 입고 한 시골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천천히 거닐고 있으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는 골목 끝에 작은 오막살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남자의 노랫소리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노랫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들리다니. 임금님은 궁금한 마음에 집 가까이 가서 뚫어진 들창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희미한 호롱불이 비치고 있는 방 안에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촐하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는 젊은 남자 앞에서는 머리를 깎은 여자 중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술상 앞에 한 노파가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상제가 노래를 하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여승이 술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노파가 흐느끼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었지요. 이는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이유가 궁금해진 임금님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노랫소리가 그치고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실은 집 앞을 산책 중이었는데 노랫소리가 들리기에 실례인 줄 알면서도 잠깐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노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또 한쪽에서는 흐느끼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선비가 점잖지 못하게 왜 남의 집을 엿본단 말이오? 제가 참 점잖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기왕 본 것이 대체 무슨 까닭이신지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임금님이 사과를 하자 젊은이는 손님을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임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춤추던 여승은 부끄러운 듯 방 한구석에 다소곳이 앉아있고 흐느끼던 노파도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보셨다니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어머니의 회갑입니다. 살림이 어려워 한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회갑을 잘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젊은이는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훔친 노파가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리다. 오늘이 내 회갑이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상을 차리고 싶었던 모양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살림이고 보니 고기 한 근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효성 깊은 우리 며느리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다오. 그 돈으로 밤중에 이 상을 차렸지요. 아, 그랬군요. 세상에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팔아 마련한 상을 받고 기뻐할 시어미가 어디 있겠소. 그런데 내가 언짢아 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구려. 임금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자식들의 갸륵한 뜻을 생각하면 그보다 고마울 때가 없지만 이 늙은이는 비참한 마음에 북받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깊은 분들이십니다. 효성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마음 편히 봉양하지 못하니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쌀이라도 몇 가마니 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임금이 변복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십상이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지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상중입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상중의 과거를 볼 수도 없거니와 생활이 곤궁하여 과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언제 탈상을 하십니까? 예, 올 가을이면 탈상을 합니다. 마침 올 가을에 별시가 있을 모양이던데 꼭 응시하십시오. 글쎄요, 글 공부에만 전념할 처지가 못 되는 데다 노자도 넉넉지 않아 응시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군요. 젊은이, 내가 조금 도와드리리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과거 준비를 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십시오. 아닙니다. 초면에 이런 도움을 받다니 예의가 아니지요. 내가 두 분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아주십시오. 너무 사양을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할 수 없이 돈을 받은 젊은이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임금님이야말로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안에 사는 이서방이라고만 알아두시구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임금님이 돌아간 뒤 젊은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선비가 과거 준비를 하라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가니 아무래도 너희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싶구나. 예, 어머니, 이제부터 글 공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니 과연 나라에서
별시를 실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젊은이는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이윽고 시험날이 되었고 과거장에 글재가 나붙었습니다. 그런데 글재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군. 글재를 본 선비들은 모두들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재는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늙은이는 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장에 다른 선비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젊은이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 글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날 밤에 들렀던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는 자기가 겪은 일이었으므로 남달리 감동 깊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임금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젊은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얼마 전 자기 집에 들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를 가까이 부른 임금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그대의 어려운 사정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오. 자고로 나라 일을 맡는 사람은 위로는 임금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앞으로 그대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할 것을 부탁하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효성 깊은 젊은이는 어진 임금님을 잘 보좌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도둑을 믿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매일 책만 읽고 있었지요. 선비가 책을 읽고 읽으려니까 또 부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책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젊은 시절에는 군소리 없이 남편의 시중을 들던 부인이 할머니가 되어가면서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비 내외는 이미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앉았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지요. 부인은 자식 키우는 재미도 모른 채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남편을 하찮은 벼슬 한 자리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가 가엾어서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화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인이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니 이 배를 장에 내다 팔아오세요. 돈을 받거든 쌀도 사고 북어도 한 ခဲ사오세요. 알았소. 내가 점심을 굶어가며 정성 들여 짠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세요. 선비는 배를 파는 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여간 난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고생만 시킨 아내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배 한 피를 등에 메고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따라붙으며 부침성 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에 가시나요? 그렇다네. 배를 팔러 가는 길이지. 젊은이는 어디 가는 길인가? 예, 저도 장에 가는 길입죠. 저는 장바닥에서 이 물건 저 물건 흥정을 붙이는 거강꾼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점잖은 분이 어떻게 저희와 같이 장바닥을 헤매시겠습니까?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할아버지, 염려 마시고 그 배를 제게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값에 팔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런데 그 배를 판 돈으로 쌀과 북어를 사야 한다네.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 드리지요.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 천만에요. 연세 드신 분을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원 정말 고맙구려. 그럼 할아버지는 이 고개에서 쉬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선비가 내주기도 전에 배를 냉큼 빼앗아 짊어지고 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다니.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갯마루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늘을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는 숨길지언정 하늘에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의 샘물은 마시지 말라. 참 좋은 글귀로다. 선비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에 읽던 글을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아주 못된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고지식한 선비를 교묘하게 속이고 배 한 피를 빼앗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장에 가서 잽싸게 배를 팔아다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는 해가 질 때까지 고개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젊은이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네.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 이 일을 어쩐담. 이윽고 하늘의 별이 총총 떠오르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놀라서 묻는 아내에게 선비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이고,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할 게야. 부인은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 그래, 그 도둑놈이 배 판 돈을 가져올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젊은이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소. 끝까지 고집이시구려. 운이 없었다 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속편히 잠이나 잡시다. 부인은 오히려 선비를 위로했습니다. 거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나는 끝까지 믿어보리다.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선비는 닷새 한 번씩 있는 장날이 되면 빠짐없이 그 고갯마루에 나가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날에도, 두 번째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다섯 번째 장날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고개를 넘으려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 전날 자기가 속였던 그 선비가 아직도 고갯마루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도둑이지만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도둑은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 판 돈만큼의 쌀과 북어를 한 쾌 사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고갯길 옆 숲에 숨어서 선비의 행동을 훔쳐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힘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니 젊은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웠습니다. 젊은이는 멀찍이서 선비를 뒤따랐습니다. 선비는 젊은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선비는 집 안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는 모양이야.
배가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기라도 하지 않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은 줄 아세요? 그 젊은이는 지금쯤 고생은커녕 호의호식하고 있을 테니 그리 아세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였소. 나는 다음 장날에도 기다려볼 생각이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기척을 했습니다. 밖에 누가 왔나? 선비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마침내 왔구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선비는 반가워하며 그 젊은이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젊은이가 왔어요. 이렇게 쌀과 북어를 사왔구려. 선비는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는 용서하라니. 실은 내가 사과할 일이 있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자네를 도둑이라고 우겨서 혼이 났다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자네가 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하여 여간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배를 가로챈 도둑입니다. 그런데 장날마다 고갯마루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선비는 몹시 놀랐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되었네. 사람의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자네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선비의 위로에 힘을 얻은 젊은이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비 내외가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알고 그 후로 선비 부부를 부모처럼 극진하게 모셨답니다.